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은 읽다가 2번 포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길고 등장인물 이름도 어렵고 길어서 포기했습니다. 5년 정도 후에 다시 도전했지만 이번에는 무서워서 포기했습니다.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범인을 찾아내려는 경찰과 판사의 숨막히는 심리전이 너무나 무서워서 몇 번이나 책을 덮었습니다. 사실 정의를 말하자면 범인인 주인공이 잡혀야 하는데 잡힐까봐 조마조마한 건 무슨 이유인지. 주인공이 살인하는 장면도 무섭지만 그 이후에 심리전을 펼치는 장면은 추리소설이나 영화 못지않은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소설은 1860년대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시작됩니다. 찌는 듯이 무더운 7월 초의 어느 여름날 저녁, 한 청년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소설을 읽다 보면 이름이 정말 길고 어렵습니다. 주인공 이름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 정말 길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끔씩 로마니치라고 불리기도 하고 로자 또는 로지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지만 처음에는 읽다가 가장 앞면에 있는 등장인물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죠. 아니 갑자기 뜬금 로지카가 누구야? 이러다가 포기하게 되죠. 전 그냥 라스콜리니코프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동생 두냐의 이름은 아부도찌아 로마노브나 라스콜리니코바. 가끔은 두네치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전 그냥 두냐라고만 부르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청년이 페테르부르크의 더러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긴 청년이었지만 차림새는 매우 남루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한 법대 중퇴생입니다. 밥도 굶은 채 도시를 혼자 방황하고 있습니다. 뭔가 멍해 보이는 그의 얼굴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사실 전당포 주인인 한 노파를 죽이려는 결심을 하고 현장 답사하러 가는 길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결심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하고 사회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선량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인이라는 무서운 행동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한 달 전쯤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돈도 다 떨어지고 용돈벌이로 하던 가정교사 일도 끊기자 하는 수 없이 동생이 선물로 사준 금반지를 들고 전당포를 방문한 라스콜리니코프. 거기서 전당포 주인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노파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반지를 헐뜯으며 그를 아주 무례하게 대합니다. 작은 금반지기는 했지만 라스콜리니코프에겐 아주 소중한 반지였죠. 어쩔 수 없이 푼돈을 쥐어 들고 나오다가 어느 식당에서 노파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파는 고리대금업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함께 사는 여동생을 구박하고 걸핏하면 때리기까지 한다는 그야말로 흡혈귀 같은 노인네라며 사람들은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인간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해충 같은 노파를 살해하기로 그날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현장 답사 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 선술집에 들어가는 우리의 주인공. 이곳에서 한 퇴역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져 있던 이 남자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딸인 소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냐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춘부로 일하고 있었죠.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소냐는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운명의 여인. 다음날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부잣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하던 여동생 두냐가 불륜 스캔들에 휘말려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뒤이어 사실은 호색한으로 소문난 집주인이 두냐에게 추근댔던 것뿐이었고 증거와 지인이 나와 결백을 입증받았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 안주인이 죄 없는 두냐를 부정한 여자로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는지 좋은 혼처를 소개했다고 전합니다. 그 사람은 약간 거만하긴 하지만 지창금 없는 두냐를 너그럽게 이해해 줄 만큼 능력남이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에서도 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읽고 분노하는 우리의 주인공. 착한 여동생 두냐가 못난 오빠를 위해 본인을 희생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가난하고 비참한 자신의 가정을 위해 진짜로 몸을 파는 매춘부 소냐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분노하다가 때로는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소냐를 떠올리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망상에 시달리는 우리의 주인공. 그러다가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던 전당포 주인 노파의 여동생이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바로 유일한 동거인이었던 여동생 리자베타가 다음날 잠시 집을 비운다는 사실입니다. 살해 계획을 세우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은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내일 전당포 주인 노파를 살해할 것입니다. 다음날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죽이려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집에 없었어야 할 노파의 여동생 리자베타가 등장한 것입니다. 리자베타는 언니의 시신과 살인자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목격자인 리자베타도 도끼로 살해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생각에 죽어 마땅한 노파는 살해할 동기가 충분했지만 리자베타는 그렇지 않았기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전당포 노파와 거래하던 두 남자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라스콜리니코프는 안에서 문을 잠그지만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한 두 사람은 관리인을 데리러 내려갑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기회를 살려 밖으로 나와 1층으로 내려오지만 두 남자와 관리인도 어느새 계단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공사 중이던 아래층 빈집에 가까스로 몸을 숨기는 우리의 주인공. 그렇게 그는 사건 현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살인자죠. 잡혀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데 그가 도망치는 장면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이 시작되는데요. 소설을 읽다 보면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왜 심리묘사의 대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겪는 심리적 변화와 고뇌, 주변 인물들과 겪는 갈등을 정말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죠. 특히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와 예심판사의 심리게임은 대사 하나하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확실한 물증이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예심판사 뽀르피리는 여러 가지 정황상 라스콜리니코프의 범행을 의심하게 되죠. 두 사람은 마치 게임을 하듯 심리싸움, 두뇌 싸움을 하게 되고 저를 포함한 많은 독자들은 살인자인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는 기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예심판사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교묘한 심리전을 걸게 되고 우리의 주인공은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심리전을 받아들입니다. 판사의 교묘한 떠보기 심리전, 그의 질사라 판사의 허를 찌르는 주인공이 맞받아치기.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나 생생해서 독자들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숨죽인 채 지켜보게 됩니다. 소설 죄와벌은 이처럼 살인자의 심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철학적, 종교적 고뇌도 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주인공은 후에 소냐에게 자신이 노파와 리자베타를 살해한 살인자임을 자백하게 되고 소냐의 도움으로 결국 자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라스콜리니코프는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고 머나먼 동쪽으로 떠나게 되고 소냐도 그와 함께 시베리아로 떠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수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감량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살인을 저지르고 변호사를 동원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철학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하며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향한 소냐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주인공. 그렇게 시베리아에서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사실 죄와 벌의 스토리라인은 간단합니다. 한 청년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수사기관과 숨막히는 심리전을 벌이며 정체를 숨기는 듯 하다가 본인 그대로를 이해해주며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 자수를 하고 결국은 진정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작가는 이 간단한 스토리라인에 주인공의 독백, 상황 묘사 등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읽으며 난해하다, 복잡하다 라는 평을 하기도 하죠. 죄와 벌은 정말 길고 어렵습니다. 초반에는 길고 긴 러시아식 이름에
자주 바뀌는 애칭 등으로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 내면의 심리를 파고드는 철학과 심리의 대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고전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와 벌 속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